15년 전 제가 회사에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할 때였어요. 새벽 2시에 겨우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야?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질문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낯설다는 거였어요. 마치 제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서 지금까지의 제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바쁜 일상 속에서 문득 멈춰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이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의 핵심 메시지와 딱 맞아떨어집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발견한 7가지 핵심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특히 바쁜 현대인들이 놓치기 쉬운 하지만 알고 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에크하르트 톨레가 누군지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흥미로운 인생을 살아온 분이에요. 원래는 런던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29살에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가 나는 더 이상 나 자신과 함께 살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득 이상한 의문이 들었대요. 만약 내가 나 자신과 함께 살 수 없다면 여기에는 2개의 나가 있는 건 아닌가? 진짜 나와 함께 살 수 없는 나가. 바로 이 순간부터 그의 의식이 완전히 전환되었고 이후 영적 스승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그의 첫 번째 책인 지금 이 순간의 힘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팔렸고 오프라 윈프리가 극찬한 것으로도 유명해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는 그의 최신작으로 더욱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깨달음은 에고의 정체를 파악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시작이에요. 아, 오늘도 출근해야 하네. 어제 상사가 한 말이 신경 쓰인다. 오늘 회의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출근길에서도 계속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급하게 가지? 지하철이 또 지연되네. 회사 가기 싫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죠. 내일까지 보고서를 다 쓸 수 있을까? 동료가 나보다 먼저 승진하면 어떻게 하지? 점심은 뭘 먹지?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아니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끊임없이 흘러가요. 톨레는 이런 끊임없는 내적 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에고라고 말해요. 에고는 우리가 진짜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가짜 정체성이에요. 이 에고는 항상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죠. 제가 회사에서 야근하며 스트레스 받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정말 딱 맞는 설명이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은 온통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자야.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찼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어느 날 팀장이 저를 불러서 이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하니까 실수하지 말고 잘해봐 라고 했는데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만약 실수하면 어떡하지? 팀장이 나를 못 믿는 거 아닐까? 다른 사람한테 이 일을 맡겨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나한테 준 건 아닐까? 실패하면 평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야. 그러면 승진도 늦어지고 연봉도 오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실제로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스트레스로 머리가 아팠어요. 그런데 톨레는 이렇게 말해요. 이런 생각들이 바로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들을 관찰하고 있는 그 의식 자체라는 거예요.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럼 내 생각이 나가 아니라는 말이야? 그럼 나는 누구야?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톨레는 간단한 실험을 제안해요. 지금 당장 다음 생각이 뭐가 나올지 예측해보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지금 다음에 무슨 생각이 떠오를지 미리 알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럼 그 생각들이 정말로 나라면 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걸까요?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깨달음이 시작돼요. 생각들을 관찰하고 있는 그 존재, 그것이 진정한 나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아, 지금 내 에고가 반응하고 있구나 라고 한 발짝 물러서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 개념을 알고 나서는 회의 중에 누군가 제 의견에 반대해도 예전처럼 속이 상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저 사람이 내 아이디어를 비판하네?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무능해 보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지금 내 에고가 공격받았다고 느끼는 거구나.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뿐이야. 라고 관찰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렇게 관찰하기 시작하면 에고의 패턴이 보인다는 거예요. 에고는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해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부족함을 느끼죠.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사진을 보면 에고는 즉시 반응해요. 저 사람은 좋겠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도 저런 여행을 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에고의 반응이라는 걸 알면 지금 에고가 비교하고 있구나 라고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죠. 톨레는 에고를 없앨 수는 없다고 해요. 에고도 생존에 필요한 기능이거든요. 하지만 에고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에고를 관찰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루에 몇 번씩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지? 그리고 그 생각을 비판하지 말고 그냥 관찰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생각에 빠져 있다가 관찰하고 있는 자신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연습하면 할수록 그 간격이 짧아져요. 그리고 이 연습에 놀라운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마음이 훨씬 평화로워진다는 거예요. 에고의 끝없는 수다에 휘둘리지 않으니까 내면의 고요함이 생기거든요. 두 번째 깨달음은 현재 순간에 깨어있기예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개념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살잖아요. 톨레는 이렇게 말해요. 과거는 이미 끝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진짜 삶이 일어나는 곳은 오직 현재뿐이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뭐가 대수냐? 누구나 아는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한번 실험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정말로 현재에만 집중할 수 있나요? 이 글을 읽으면서도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지 않나요? 저녁에 뭘 먹지? 내일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지? 아까 친구가 보낸 메시지에 답장해야 하는데 같은 생각들 말이에요. 우리는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행한 이유라고 톨레는 말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도 우리는 보통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마시죠. 커피의 향이나 맛, 그 순간의 따뜻함을 정말로 느끼면서 마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데 정말로 커피의 향과 맛에 집중해서 마셔보세요. 첫 모금의 따뜻함이 입안을 채우는 느낌, 향이 코로 올라오는 감각,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까지 완전히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단순한 커피 한 잔이 이렇게나 풍부한 경험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저는 이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현재를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 하나 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에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평소처럼 월요일에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해야지. 그 보고서도 수정해야 하고 점심 약속도 있었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톨레의 말이 떠올랐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보자. 그래서 의식적으로 주변을 관찰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의 소리, 새들의 지저김, 햇볕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모습, 발밑에 낙엽을 밟는 느낌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그동안 흐릿한 렌즈를 끼고 살다가 갑자기 선명한 렌즈로 바뀐 것 같았고 그 순간 정말 깊은 평화감을 느꼈어요. 아무런 걱정도 불안도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느낌이었죠. 그 경험 이후로 저는 의식적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지하철을 탈 때도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창밖 풍경을 보거나 호흡에 집중해요.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폰을 터내게 되지만 의식적으로 현재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죠.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엔 출퇴근이 그냥 견뎌야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이 되었거든요. 특히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물론 빤히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주변을 의식하는 거예요. 책을 읽고 있는 학생, 졸고 있는 직장인, 음악을 듣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죠.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현재로 돌아와요. 톨레는 호흡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라고 해요. 호흡은 항상 현재에서만 일어나거든요.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어요.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떠날 때마다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연습이 처음에는 정말 어려워요. 몇 초도 안 돼서 다른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아, 맞다. 오늘 저녁에 장 봐야지 네. 그런데 내일 비 온다던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그냥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 돼요. 이것도 연습이거든요. 처음에는 금방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점점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일상의 작은 활동들을 현재 집중 연습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요. 양치질할 때도 칫솔이 치아에 닿는 느낌, 치약의 맛, 입안의 거품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샤워할 때도 물의 온도와 압력, 비누 거품의 미끄러운 느낌에 집중하고요. 심지어 설거지할 때도 현재 집중 연습을 할 수 있어요. 따뜻한 물의 느낌, 비누 거품, 그릇이 깨끗해지는 과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겨운 집안일도 명상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일상이라도 훨씬 풍부하고 의미 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현재에 집중하면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이거 제때 끝낼 수 있을까? 상사가 만족할까? 이런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과도 좋아지죠. 톨레는 현재 순간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의 원천이라고 해요.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오직 현재뿐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고통의 몸을 인식하라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왔건 많은 것들이 한 번에 설명되었거든요. 톨레는 우리 안에 고통의 몸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이건 과거의 상처들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일종의 에너지 덩어리라고 보면 돼요. 어린 시절의 상처, 학창 시절의 따돌림, 첫사랑의 배신, 직장에서의 좌절, 가족과의 갈등, 이런 모든 아픈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여서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의 몸은 정기적으로 먹이를 찾아요. 그 먹이가 바로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화, 슬픔, 불안, 원망, 자책, 질투. 이런 감정들을 먹고 살아간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고통의 몸이 굶주리면 스스로 먹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평온한 상황에서도 갑자기 옛날 일을 떠올리게 하거나 없던 걱정을 만들어내거나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거죠. 저도 이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끔씩 이유 없이 우울해지거나 화가 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느 날은 모든 게 잘 풀리고 있는데도 갑자기 기분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럴 때면 별것도 아닌 일들이 엄청나게 큰 문제로 느껴지고 과거의 실수들이 자꾸 떠올라서 자책하게 되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게 몇 년 전에 친구들과 즐겁게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정말 좋은 하루였거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대학 때 친구들이 저를 빼고 만났던 일, 회사에서 승진하지 못했던 일, 헤어진 연인과의 추억들, 그리고는 나는 역시 행복할 자격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런 식이야.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이런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때는 이게 뭔지 몰라서 그냥 우울한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바로 고통의 몸이 활성화된 순간이었던 거죠. 고통의 몸은 우리가 너무 행복하면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행복한 순간을 망치려 해요. 과거의 상처를 꺼내와서 현재의 기쁨을 흐리는 거죠. 그리고 고통의 몸은 드라마를 좋아해요. 평범한 일도 큰 사건으로 만들어버리죠. 예를 들어 연인과 작은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고통의 몸이 활성화되면 우리는 서로 맞지 않아. 이 관계는 끝났어.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극단적인 생각들을 만들어내요. 실제로
저도 이런 경험이 많았어요. 별것도 아닌 일로 연인과 다퉜는데 갑자기 모든 게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정말로 관계가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했을까 하고 의아해하죠. 바로 그때가 고통의 몸이 잠잠해진 순간이었던 거예요. 톨레는 고통의 몸이 특히 활성화되기 쉬운 때가 있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피곤할 때, 술을 마셨을 때, 생리 전이나 갱년기 같은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 등등이요. 그리고 고통의 몸은 전염성이 있어요. 한 사람의 고통의 몸이 활성화되면 주변 사람들의 고통의 몸도 덩달아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족끼리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 사무실 전체 분위기가 나빠지잖아요. 그게 바로 고통의 몸의 전염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걸 인식하고 나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화가 날 때, 지금 내 고통의 몸이 먹이를 찾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게 되니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느 날 지하철이 지연되어서 회사에 늦게 된 적이 있어요. 예전 같으면 오늘 망했다. 상사가 뭐라고 할까? 내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거야. 이런 생각들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지금 내 고통의 몸이 이 상황을 빌미로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라고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빨려들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었죠. 톨레는 고통의 몸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면 그 힘이 약해진다고 해요. 마치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요. 고통의 몸은 무의식 상태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하면 고통의 몸은 힘을 잃게 되죠. 이걸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과 동일시되지 말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지금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슬프다가 아니라 지금 슬픔이라는 감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과 거리를 두고 관찰하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고통의 몸에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의 몸이 활성화되었을 때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 라고 억압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해져요. 대신에 지금 고통의 몸이 활성화되었구나.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라고 받아들이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마치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말이죠. 저는 이 방법을 써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우울한 감정이 오면 며칠씩 그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나 이틀이면 자연스럽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고통의 몸을 관찰하다 보면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감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관찰해보니 실제로는 상처받은 기분이었다든지 불안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외로움이었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진짜 감정을 발견하면 그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나죠. 톨레는 고통의 몸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계속하면 고통의 몸이 활성화되는 빈도가 줄어들고 활성화되더라도 그 강도가 약해진다고 해요. 실제로 저도 이 연습을 한 지 몇 개월 지나니까 확실히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처럼 사소한 일에 크게 동요하지 않게 되었고 설령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도 금방 평정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네 번째 깨달음은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여라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싫은 일이 생기면 거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톨레는 현재 상황에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고통의 진짜 원인이라고 해요. 지금 이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현실과 우리의 기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게 바로 고통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럼 나쁜 일이 생겨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럼 아무것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뜻인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책을 더 읽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받아들인다는 건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만 그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톨레는 이런 비유를 들어요.
진흙탕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흙탕에 빠진 상황을 부정하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라고 소리치면서 팔다리를 마구 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이 빠지겠죠. 하지만 내가 지금 진흙탕에 빠져 있구나라고 현 상황을 받아들이면 침착하게 빠져나올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저희 회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어요. 많은 직원들이 퇴사하게 되었고 남은 직원들은 업무량이 2배로 늘어났죠.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런 식으로 일하라고? 말도 안 돼. 회사가 직원들을 뭘로 보는 거야? 이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매일 화를 내고 불평을 해봤자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쌓이고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톨레의 말이 떠올랐어요. 현재 상황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생각을 바꿔봤어요. 좋아,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게 현실이다. 그럼 이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지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마음이 훨씬 평정해지더라고요. 화내는 데 쓰던 에너지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쓸 수 있게 되었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동료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상사와도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 결과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받아들임의 힘이에요. 현재 상황에 저항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건설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받아들임이 포기나 체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받아들임은 현실을 명확하게 보는 것이고 그 바탕 위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질병에 걸렸다고 해보세요. 질병을 부정하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 라고 저항한다면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아프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을 할 수 있죠. 이 원칙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저 사람은 바뀌어야 해 라고 저항한다면 갈등만 커져요. 하지만 저 사람은 지금 저런 상태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소통할지, 어떻게 관계를 개선할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받아들임의 또 다른 장점은 내적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현실과 싸우지 않으니까 마음이 평온해지죠. 톨레는 현재 순간과 친구가 되어라 라고 말해요. 현재 순간이 어떤 모습이든 그것과 적대 관계가 아닌 친구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아요. 특히 정말 힘든 상황에서는 더욱 어렵죠.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져요.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비가 와서 계획이 틀어졌을 때, 지하철이 지연될 때, 음식이 늦게 나올 때 같은 상황에서 말이에요. 이런 순간에 에이 짜증나네 라고 저항하는 대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평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큰 문제들에도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돼요. 받아들임이 습관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적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거든요. 5번째 깨달음은 내적 공간을 만들어라 예요. 이 개념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신비로웠어요. 톨레는 우리 마음속에 생각과 감정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다고 해요. 이 공간이 바로 의식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바로 그것에 휩쓸려요. 화가 나면 화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걱정이 생기면 걱정으로 가득 차죠. 하지만 그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공간에서 생각과 감정을 관찰할 수 있게 돼요. 톨레는 이걸 이런 비유로 설명해요.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고요. 영화 속 주인공에게 완전히 몰입해서 같이 울고 웃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나는 지금 영화를 보고 있구나 라는 의식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나 생각에 완전히 빠져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들을 관찰하는 의식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호흡 명상으로 연습했어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사이에 아주 짧은 순간이 있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들숨이 끝나고 날숨이 시작되기 전, 그리고 날숨이 끝나고 들숨이 시작되기 전에 그 아주 짧은 정적의 순간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몇 초도 안 되어서 오늘 점심 뭘 먹지? 내일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다 했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더라고요.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니까 점점 그 공간이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1초도 안 되던 것이 3초, 5초, 10초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연습의 놀라운 효과를 일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회의 중에 동료가 제 아이디어를 비판했을 때 예전 같으면 즉시 방어적이 되거나 화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과 실제로 반응하는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공간에서 지금 내가 비판받았다고 느끼고 있구나.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네. 하지만 잠깐,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공격하려는 건가? 아니면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내적 공간이 생기면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거든요. 또 다른 예로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즉시 짜증이 났겠지만 이제는 짜증이 올라오는 순간을 관찰할 수 있어요. 지금 교통체증 때문에 짜증이 나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짜증을 낸다고 해서 차가 빨리 움직이는 건 아니지. 대신 이 시간을 다르게 활용해 볼까? 그러면 짜증내는 대신 음악을 듣거나 주변 풍경을 관찰하거나 호흡에 집중하면서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이 내적 공간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특히 손이나 발끝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손끝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살짝 따끔따끔한 느낌이나 에너지가 흐르는 것 같은 감각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게 되고 생각과 감정 사이의 공간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톨레는 이 내적 공간이 진정한 힘의 원천이라고 해요. 이 공간에서 우리는 반응하는 대신 응답할 수 있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화가 난 상태에서 이메일을 쓸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감정에 휩쓸린 상태에서 쓰면 나중에 후회할 내용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내적 공간이 있으면 화가 난 마음을 관찰하면서 동시에 이 이메일을 지금 보내는 게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 하루 뒤에 다시 읽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내적 공간을 활용하면 인생의 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는 진정한 직관도 생겨나요. 머리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지혜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 내적 공간을 활용해요. 장단점을 머리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면의 조용한 공간에서 진짜로 옳다고 느껴지는 선택이 뭔지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종종 논리적 분석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통찰을 얻게 됩니다. 6번째는 모든 관계에서 의식적이 되어라 예요. 이 부분을 읽을 때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동안 제가 관계에서 겪었던 많은 문제들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톨레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상대방을 에고의 확장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이 우리의 기대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야 하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고 우리의 가치관에 맞춰 살아야 한다고 기대하죠. 예를 들어 연인 관계에서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해. 우리가 연인이니까 항상 나를 이해해줘야 해. 내 기분이 나쁠 때는 네가 기분 좋게 해줘야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니까 당연히 자식을 이해해야 해. 자식이니까 부모 말을 들어야 해. 형제니까 서로 도와야 해. 이런 기대들 말이에요. 하지만 톨레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의식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고 해요. 그들의 행동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들 나름대로는 최선이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 정말 많은 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반대하실 때 속상했어요. 나를 낳고 기른 부모인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이런 생각들로 갈등이 생겼죠. 하지만 이제는 부모님도 부모님만의 경험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이해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부모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대신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해해보려고 노력하고 제 선택에 대해서는 정중하지만 확고하게 말씀드려요. 그랬더니 관계가 훨씬 편안해졌어요. 서로를 바꾸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갈등도 줄어들었고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연인이 제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면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연인도 자신만의 성장 과정에 있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해요. 저와 완전히 같을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대신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사랑과 이해를 보내려고 노력해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특히 직장에서 이 원칙을 적용하니까 정말 좋았어요. 동료가 실수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일할 때도 이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7번째 깨달음은 새로운 지구의식으로 살아가라예요. 톨레는 지금 인류가 의식의 대전환 시기에 와 있다고 해요. 에고 중심의 삶에서 의식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시대라는 거죠. 이건 개인의 변화만이 아니라 집단적인 변화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성공보다는 내적 평화를, 경쟁보다는 협력을, 분리보다는 연결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런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에는 성공이 곧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적 평화가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주변에 보면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톨레는 이런 의식의 변화가 결국 지구 전체를 치유할 것이라고 해요. 개인의 내적 변화가 관계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사회의 변화로 나아가 지구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거죠. 물론 아직은 변화의 초기 단계이고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이 변화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까지 7가지 핵심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을 처음 읽을 때는 좀 어려웠어요. 특히 에고나 의식 같은 개념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이런 철학적인 얘기가 실제 삶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도 있었고요. 하지만 하나씩 실천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화예요.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렸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적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 에고보다는 상호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니까 갈등이 확실히 줄어들었거든요. 무엇보다 삶의 목적이 명확해졌어요. 예전에는 성공해야 해, 인정받아야 해 라는 강박이 있었다면 이제는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자라는 목표가 생겼어요. 물론 아직도 실수할 때가 많아요. 에고에 휘둘리기도 하고 현재를 놓치고 과거나 미래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은 그런 순간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정말 강력히 추천해요. 특히 이런 분들에게 말이죠. 먼저 바쁜 일상에 지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분들, 매일 반복되는 루틴 속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가족, 연인, 직장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거예요. 또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어봤는데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던 분들에게도 추천해요. 이 책은 테크닉이나 방법론보다는 의식 자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마지막, 영적 성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 종교나 철학에 관심이 있지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접근하기 힘들었던 분들에게 이 책은 아주 좋은 입문서가 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책은 한 번 읽고 끝낼 책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조금씩 실천해야 하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이 식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소개한 7가지 깨달음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보세요. 가장 쉬운 건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식사할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음식의 맛과 향에 완전히 집중해보세요. 그 순간의 경험에 완전히 몰입해보는 거죠. 또는 화가 날 때 한번 멈춰서 지금 내 에고가 반응하고 있구나 라고 관찰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결국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는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책이에요.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존재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진정한 내적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나 실제로 실천해볼 계획이 있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의식적인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음에도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